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어른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수리비 다 갚을게요. 영하 10도의 캄캄한 밤, 자기 키보다 큰 리어카를 끌다 외제차를 박살낸 8살 민호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대기업 회장은 분노하는 대신 아이의 가슴팍에 달린 조그만 물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더니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낡은 물건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수백억 자산가의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던 걸까요? 아이의 눈물 뒤에 숨겨진 기적 같은 이야기.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겨울밤이었죠. 얇은 혹겹 점퍼를 껴입은 8살 김민호가 자기 키보다 훨씬 큰 파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휴, 너무 춥다.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 민호가 꽁꽁 언 손의 입김을 호호 불며 중얼거렸어요. 원장님이 오늘 파지 다 못 채우면 저녁밥 안 준다고 했는데. 민호가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리막길 코너에 얇게 깔린 빙판을 밟은 민호의 두 발이 허공으로 붕 떴죠. 으악! 민호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무거운 파지 리어카가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안 돼. 내 파지들. 민호가 엎어진 채로 손을 뻗었지만 리어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직!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거대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의 옆면이 길게 파여버렸죠. 민호가 까진 무릎을 부여잡고 눈물을 찔끔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운전기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야, 이 녀석아, 너 눈을 어디에 달고 다니는 거야? 운전기사가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소리쳤습니다. 운전기사는 처참하게 긁힌 차량 옆면을 확인하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죠. 아이고 세상에.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마이바흐를 이렇게 만들어놔. 너 미쳤어. 운전기사가 씩씩거리며 민호의 얇은 점퍼 멱살을 거칠게 부여잡았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저도 모르게 넘어졌어요. 민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렸어요. 너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넘는 최고급 차야. 당장 내 부모님 모셔와. 운전기사의 벼락 같은 고함에 민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민호의 머릿속에 소망 보육원 박 원장이 평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너무 무서워서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수천만 원을 물어낼 수 있어.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해. 운전기사가 민호의 어깨를 짤짤 흔들며 더욱 거칠게 윽박질렀죠. 저 부모님 없어요. 보육원에 살아요. 원장님한테 혼나면 저 진짜 죽어요.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아저씨. 민호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운전기사는 부모가 없다는 말에 당황하면서도 차 수리비 생각에 더욱 인상을 구겼어요. 갚을 돈 없으면 보육원 원장 오라고 해.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연락처 대. 운전기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다그치자 민호는 운전기사의 바지가랑이를 매달리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죠. 제발요 아저씨. 원장님 알면 저 진짜 죽어요. 제가 커서 어른 되면 돈 많이 벌어서 다 갚을게요. 네. 제발 살려주세요. 민호가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쉼없이 애원했습니다. 어린 녀석이 말은 뻔뻔하게 잘하네. 8살짜리가 언제 커서 수천만 원을 갚는다는 거야. 비켜.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운전기사가 짜증을 내며 민호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어요. 민호가 얼음바닥에 다시 엉덩방아를 찧으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죠. 김 기사. 아이를 상대로 지금 길거리에서 무슨 소란인가. 뒷좌석에서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70대의 최태양 회장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차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회장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맹랑한 꼬마 녀석이 우리 마이바흐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제가 당장 경찰 부르고 보육원에 연락해서 수리비 받아내겠습니다. 운전기사가 굽신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차 수리비야 보험 처리하면 될 일이지 않나? 어린아이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면 쓰나? 길바닥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최태양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운전기사를 나무랐죠. 그리고는 얼음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마야 다친 곳은 없니? 많이 놀랐겠구나. 최태양 회장이 허리를 굽히며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돈 다 갚을게요. 원장님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민호가 눈물 콧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계속해서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괜찮다. 돈은 안 갚아도 되니 울지 마라. 어디 상처난 곳은 없는지 보자꾸나. 최태양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호를 달래며 민호의 얇은 점퍼 깃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일 때 낡은 점퍼 안쪽에서 은빛 물건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붉은색 낡은 끈에 매달려 있는 작은 은빛 호루라기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헉! 최태양 회장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은 민호의 목에 걸린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에 완전히 멈춰버렸죠. 최태양 회장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십니까?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 다가왔지만 최태양 회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 목걸이는. 최태양 회장이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민호의 가슴팍에 있는 은빛 호루라기를 조심스럽게 부여잡았죠. 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죽은 아들 내외가 갓 태어난 손자를 위해 직접 공방에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호루라기 목걸이였습니다. 호루라기 뒷면에 새겨진 작은 별 모양 각인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너 이 목걸이 도대체 어디서 났니?
내 부모님이 누구시니? 최태양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민호의 작은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요, 할아버지. 이거 제 목걸이 맞아요. 제가 아기 때부터 계속하고 있었대요. 민호가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최태양 회장은 민호를 더욱 강하게 품에 끌어안았죠. 내내 손자.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었어. 최태양 회장이 민호를 안은 채 길바닥에 꿇어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십시오. 운전기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회장님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가, 내 불쌍한 아가.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파지를 줍고 있단 말이냐? 최태양 회장이 민호의 차가운 볼에 얼굴을 비비며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충격과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노구의 심장이 견뎌내지 못했죠. 최태양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최태양 회장 눈동자가 뒤집히며 그대로 얼음바닥 위로 쿵 하고 쓰러졌어요.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운전기사가 사색이 되어 민호를 밀쳐내고 최태양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 살려. 운전기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미친 듯이 소리쳤죠. 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할아버지와 소리를 지르는 운전기사를 보며 놀라 도망갔습니다. 원장님이 알면 진짜로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망가야 해. 민호는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호는 파지 리어카도 내버려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캄캄하고 좁은 골목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다름질 쳤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민호의 작은 그림자가 어두운 밤거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도망친 김민호가 도착한 곳은 낡은 철문이 굳게 닫힌 소망 보육원 뒷골목이었습니다. 민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원장님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민호가 조그만 두 손으로 차가운 철문을 밀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숙소로 향하려던 찰나였죠. 거기 누구야? 당장 멈춰. 어둠 속에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보육원 마당을 울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민호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은 박 원장이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파지는 다 채웠어. 박 원장이 손전등으로 민호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어요. 원장님 잘못했어요.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리어카를 잃어버렸어요. 민호가 바닥에 엎드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졌죠. 뭐라고? 리어카를 잃어버려. 내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그 리어카를 얼마 주고 샀는데 잃어버려. 진짜 잘못했어요. 내일부터 파지 2배로 주워 올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민호가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요. 민호가 얼어붙은 손으로 점퍼 안쪽에 있는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를 꼭 쥐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병원 응급실 안이었습니다. 삐삐삐.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있던 최태양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태양 회장이 번쩍 눈을 뜨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병상 옆을 지키고 있던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다가왔죠. 최태양 회장이 자신의 얼굴에 씌워진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는 어디 있나? 최태양 회장이 쉰 목소리로 비서실장의 팔을 꽉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아이는 회장님이 쓰러지신 직후에 도망을 쳤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을 챙기느라 미처 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망을 쳐? 그 어린 핏덩이가 이 추운 밤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당장 찾아야 해. 최태양 회장이 당장이라도 침대에서 내려올 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설 경호팀을 전부 풀어서 사고 현장 주변부터 뒤져. 골목에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모조리 확보해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당장 알아내. 최태양 회장의 호통에 비서실장이 재빨리 수첩을 꺼내들며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아이의 인상착의를 수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서실장이 서둘러 병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병실 침대에 기대어 있던 최태양 회장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채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최태양 회장이 링거 거치대를 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찾았다고. 지금 아이는 어디에 있나? 건강은 괜찮은 건가? 최태양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고 현장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소망 보육원이라는 곳입니다. 골목 영상을 추적한 결과 아이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육원 대문이 찍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소망 보육원. 당장 차를 대기시켜라. 내가 직접 가서 내 손자를 데려와야겠다. 최태양 회장이 외투를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잠시만 이 서류를 보십시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 한 장을 내밀었죠. 이게 뭔가? 최태양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망 보육원 원장인 박 원장이라는 여자의 뒷조사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며 후원금을 받아 챙기면서 뒤로는 아이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늦은 밤에 파지를 줍고 있던 것도 박 원장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설명에 최태양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내 손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단 말인가? 최태양 회장이 서류를 구겨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밥을 굶겼다고.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태양 회장이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내 귀한 핏줄이 8년 동안이나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어.
내가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최태양 회장의 두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핏줄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손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참담함이 최태양 회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죠. 비서실장, 지금 당장 사내 변호사들을 모두 소집해 경찰서장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소망 보육원으로 출동하라고 전해라. 최태양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최태양 회장이 병실 창밖의 잿빛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널 그 지옥에서 당장 꺼내주마. 최태양 회장의 턱관절이 단단하게 굳어지며 눈가에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회장의 병실 밖 복도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의 조카 최영진이 벽에 바짝 몸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최영진이 숨을 죽인 채 조금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비서실장의 보고를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소망 보육원, 목걸이를 한 8살짜리 고아라고. 최영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땀이 맺힌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최영진의 두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죠. 최영진이 비상구 계단으로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쾅 소리가 나게 비상구 문을 닫은 최영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이 김 사장, 8년 전에 내가 지시했던 일 어떻게 처리했었지? 똑바로 말해. 최영진이 입술을 깨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흔적도 없이 멀리 치웠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대답에 최영진이 주먹으로 비상구 벽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이가 우리 삼촌 차에 뛰어들었어. 그것도 내 사촌 형이 만든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를 그대로 목에 건 채로 말이야. 내가 아이를 없애지 않고 소망 보육원에 버린 거 내가 다 알아. 최영진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남자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최영진이 말을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시끄러워. 내가 멍청한 짓을 해서 내 앞길을 망쳐놨어. 우리 삼촌이 당장 그 보육원으로 쳐들어갈 기세야. 삼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룹 후계자 자리는 내 손에서 영영 날아간다고. 최영진이 구두굽으로 계단을 쾅쾅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최영진은 8년 전 삼촌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돈을 주고 조카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이 돈만 챙기고 아이 목에 목걸이를 채운 채 보육원 앞에 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사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다급하게 애원했습니다. 됐어. 넌 이제 못 믿어. 내가 직접 가서 끝장을 낼 테니까 넌 당장 외국으로 나가는 배나 알아봐. 내 눈에 띄면 넌 내 손에 먼저 끝날 줄 알아. 최영진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부서진 휴대폰을 밟고 선 최영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절대 뺏길 수 없어. 내가 8년 동안 삼촌 밑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며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깟 핏덩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삼촌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아이를 치워버려야 해. 최영진이 눈을 부릅뜨고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최영진은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칠게 걸었어요.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최영진의 차가 병원을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문 소망 보육원 원장실 안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책상에 앉아 낡은 장부의 숫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쾅 소리와 함께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영진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박 원장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죠. 최영진이 아무 말 없이 입꼬리를 올리며 원장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박 원장님, 후원금 빼돌려서 뒷주머니 채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신가 봅니다. 장부가 아주 지저분하네요. 최영진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박 원장이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찰 부르시죠. 아이들한테 파지 줍게 시키고 때린 증거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오면 누가 더 불리할까요? 아까운 후원금 토해내고 감옥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누르세요. 최태양 회장이 파악했던 비리 사실을 최영진이 그대로 읊어대자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원장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러시는 거면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 보육원은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박 원장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최영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최영진이 코웃음을 치며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두툼하게 채운 돈봉투를 꺼내어 탁자 위에 던졌죠. 5천만 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박 원장님이 데리고 있는 아이 하나입니다. 최영진의 말에 박 원장의 두 눈이 탁자 위에 돈봉투에 꽂혔습니다. 아이요. 어떤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입양을 원하시면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박 원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돈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정식 절차 같은 소리 집어치우시고 8년 전에 보육원 앞에 버린 남자아이 하나 있죠. 목에 은빛 호루라기를 걸고 있는 8살짜리 김민호. 그 녀석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영진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호요. 그 말썽꾸러기 녀석은 왜 차지하시는 건지. 그 녀석은 어젯밤에 남의 비싼 외제차를 긁어놓고 도망쳐서 지금 제가 지하실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박 원장이 최영진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다고. 아주 잘 됐군. 오늘 밤 자정에 내가 보낸 사람들이 뒷문으로 올 겁니다. 민호 그 녀석을 입양 브로커들 차에 조용히 태워보내세요. 박 원장이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 원장, 내일 아침이면 진짜 경찰들이 이 보육원에 들이닥칠 겁니다. 아이를 넘기면 이 돈으로 당장 밤에 몰래 도망을 칠 수 있고 안 넘기면 당신은 내일 바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최영진이 원장실 문을 열고 나가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박 원장은 탁자 위에 올린 5천만 원의 돈봉투와 닫힌 문을 번갈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박 원장의 두 손이 천천히 탁자 위에 돈봉투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자정을 넘긴 깊은 밤 소망보육원의 뒷마당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패딩 모자를 푹 눌러 쓴 박 원장이 손전등을 켜고 지하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박 원장이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을 열자 캄캄한 지하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김민호가 고개를 들었죠. 원장님, 저 이제 나가도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김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박 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끄러워. 넌 오늘 좋은 곳으로 입양 갈 거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박 원장이 손전등 불빛으로 김민호의 얼굴을 비추며 차갑게 말했어요. 입양이요. 밤이 이렇게 깜깜한데 어딜 가요? 저 안 갈래요. 무서워요. 김민호가 뒷걸음질을 치며 지하실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5천만 원을 챙겨야 하는데 내가 감히 방해를 해. 박 원장이 김민호의 목덜미를 쥐고 지하실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보육원 뒷문 밖에는 전조등을 끈 검은색 대형 승합차가 시동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승합차 문을 열고 건장한 체격의 입양 브로커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약속한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어서 데려가세요. 박 원장이 김민호의 등을 강하게 밀쳐 브로커들에게 넘겼습니다. 브로커 하나가 김민호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승합차 뒷좌석으로 거칠게 던져 넣었죠. 읍읍 살려주세요. 조용히 안 해. 엎드려 있어. 브로커가 굵은 팔뚝으로 김민호의 목을 짓누르며 위협했어요. 브로커들이 차에 올라타고 승합차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부응하는 무거운 엔진 소리와 함께 승합차가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박 원장이 멀어지는 승합차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에 돈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일 날 밝기 전에 이 보육원을 떠나면 그만이야. 박 원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보육원 철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김민호를 태운 검은 승합차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속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승합차 뒷좌석 바닥에 쓰러진 김민호는 점퍼 안쪽에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를 꽉 쥔 채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소망 보육원 앞마당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병원 환자복 위에 두꺼운 코트를 걸친 최태양 회장이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성큼성큼 걸어 나왔죠. 원장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비서실장이 보육원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마친 박 원장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침부터 남의 시설에 오셔서 왜 이러십니까? 누구신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박 원장이 캐리어 가방을 등 뒤로 감추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이 보육원에 있는 김민호 할애비 되는 사람이다. 내 손자 당장 데리고 나와. 최태양 회장이 박 원장 앞으로 다가가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죠. 민호요. 그 녀석은 어젯밤에 혼자 도망을 쳤습니다.
남의 비싼 차를 부수고 무서웠는지 리어카도 버리고 안 들어왔어요. 박 원장이 시선을 바닥으로 피하며 더듬더듬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놓치고 동네 골목 텔레비전 영상을 다 뒤져서 이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최태양 회장이 박 원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었어요. 진짜입니다. 들어왔다가 제가 혼을 내니까 다시 뒷문으로 도망쳤다고요. 박 원장이 끝까지 잡아떼자 최태양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과 사설 경호원들이 보육원 안으로 밀고 들어가 건물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죠. 회장님, 건물 안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뒷마당을 수색하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최태양 회장을 불렀습니다. 최태양 회장이 박 원장을 밀치고 뒷마당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흙바닥으로 된 뒷마당 구석 지하실 문 앞에는 민호가 평소 신고 다니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대형 승합차가 급하게 출발하면서 남긴 깊고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이건 짐승을 끌고 갈 때나 생기는 억지로 발버둥 친 자국이야. 내년이 감히 내 핏줄을 팔아넘겨. 최태양 회장이 바닥에 떨어진 민호의 작은 운동화를 집어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박 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박 원장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장 경찰청장에게 전화 연결해.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톨게이트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해서 간밤에 이 타이어 자국을 남긴 검은색 승합차를 무조건 찾아내라고 해. 최태양 회장이 비서실장을 향해 벼락같이 명령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서장과 청장에게 연결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휴대폰을 꺼내들며 대답했죠. 차 돌려. 내가 직접 쫓아간다. 내 손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놈들은 내가 오늘 다 죽여버릴 테다. 최태양 회장이 민호의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굉음과 함께 최태양 회장의 세단이 보육원 마당을 빠져나가며 승합차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어요.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인천항 제3부두의 외진 창고 앞이었습니다. 낡은 어선 한 척이 시동을 켜둔 채 출항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죠. 빨리빨리 안 움직여. 날 밝기 전에 바다로 나가야 해. 입양 브로커 하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승합차 뒷문이 열리고 김민호를 거칠게 끌어내렸어요. 김민호가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바닥에 버티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엄청나게 반항하네. 민호는 점퍼 안쪽에 있는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엥에엥.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부두의 정적을 깨고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뭐야. 경찰이잖아. 타, 당장 차에 타. 브로커들이 사색이 되어 김민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승합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10여 대의 경찰차와 검은색 세단들이 부두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가로막은 상태였죠. 끼익 소리와 함께 경찰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무장한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꼼짝 말고 두 손 머리 위로 올려. 경찰들이 순식간에 브로커들을 포위하고 바닥에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어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최태양 회장이 지팡이도 버려둔 채 맨발로 바닥에 웅크려 있는 김민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내 새끼야. 할아비가 왔다. 최태양 회장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코트를 벗어 김민호의 얼어붙은 몸을 겹겹이 감싸 안았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저 사람들이 저를 바다에 버린다고 했어요. 김민호가 최태양 회장의 품에 파고들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죠.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 거야. 최태양 회장이 김민호의 차가운 볼에 얼굴을 맞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호가 언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걸린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를 최태양 회장에게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안 뺏겼어요. 제가 끝까지 지켰어요. 김민호의 말에 최태양 회장이 오열하며 김민호를 더욱 강하게 껴안았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강아지.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하고 배부른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최태양 회장이 김민호를 번쩍 안아들고 자신의 세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경찰들이 브로커들을 호송차에 밀어넣는 모습을 뒤로하고 최태양 회장의 차가 부두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대저택의 침실 안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방 한가운데에는 구름처럼 푹신하고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죠. 고급스러운 대리석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김민호가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포근함과 비누 향기에 김민호의 두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있었어요. 배는 더 고프지 않니?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더 가져오라고 할까?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최태양 회장이 김민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고기 반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천국 같아요. 김민호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천국이라니. 이곳은 이제 내가 평생 살아야 할 내 집이다. 내일부터는 보육원 갈 필요 없이 이 할아버지랑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면 돼. 최태양 회장이 김민호의 작은 손을 양손으로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원장님이 저 찾으러 오면 어떡해요? 파지 안 주었다고 또 때릴 텐데. 김민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최태양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나쁜 원장은 감옥에 갔어. 이제 아무도 널 때리거나 괴롭히지 못해. 할아버지가 내 옆을 평생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푹 자거라. 최태양 회장이 김민호의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주며 다독였습니다. 할아버지 손 진짜 따뜻해요. 저 이제 안 무서워요. 김민호가 최태양 회장의 큰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적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민호의 목에 걸린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가 따뜻한 조명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새근새근 옅은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든 김민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최태양 회장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 널 이렇게 만든 놈들은 내일 할아버지가 전부 지옥으로 보내주마. 넌 그저 좋은 꿈만 꾸거라.
최태양 회장이 잠든 김민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최태양 회장의 눈동자가 이내 차갑고 매서운 빛을 띠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어요. 며칠 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최태양 회장의 대저택 서재 안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 손에 하얀색 서류 봉투를 든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기다리시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보고했습니다. 최태양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떨리는 두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죠. 서류 끝자락에 선명하게 찍힌 99.9% 친자일치라는 붉은색 글씨가 최태양 회장의 두 눈을 가득 채웠어요. 맞구나. 하늘로 떠난 내 아들이 남겨준 단 하나의 핏줄이 확실해. 최태양 회장이 결과지를 가슴에 깊이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최태양 회장이 눈물을 닦아내고는 서슬 퍼런 눈빛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그룹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라. 임원진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본사 대회의실로 모이게 만들어. 최태양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건은 무엇으로 공지할까요? 비서실장이 수첩을 꺼내 들며 물었어요.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전해.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도 회의실 옆방에 숨겨두어라. 최태양 회장의 명령에 비서실장이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그룹 본사의 대회의실로 수십 명의 임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양쪽 문이 활짝 열리고 고급 정장을 빼입은 최영진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일찍들 나오셨군요. 오늘 드디어 삼촌께서 제게 그룹을 물려주시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겁니다. 최영진이 넥타이를 쓸어내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어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최 이사님. 임원들이 최영진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아부를 떨었습니다. 최영진이 회장석 옆자리에 엉덩이를 걸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육중한 대회의실 중앙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리며 최태양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태양 회장의 오른손에는 말끔한 검은색 꼬마 정장을 차려입은 김민호의 작은 손이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죠. 삼삼촌, 그 꼬마 녀석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최영진이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8년 전에 내 놈이 죽이라고 지시했던 내 핏줄이 살아서 돌아오니 등골이 오싹하냐? 최태양 회장이 단상 중앙에 서서 최영진을 노려보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대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최태양 회장과 최영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 꼬마가 누군지 처음 봅니다. 최영진이 식은땀을 닦아내며 억지로 변명했죠.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을 당장 다물게 해주마. 최태양 회장이 손가락을 튕기자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8년 전 최영진의 이름으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거액이 이체된 송금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함정을 판 겁니다. 최영진이 스크린을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변명해 보아라. 화면이 바뀌며 소망 보육원 원장실 책상 위에 놓인 5천만 원의 현금 다발 사진이 나타났죠.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현금 일련 번호를 추적한 결과 최영진 이사님의 금고에서 인출된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육원 박 원장에게 김민호 군을 밀항선에 태우라고 지시하며 건넨 뇌물입니다. 비서실장의 설명에 임원들의 경악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아닙니다. 저 비서 녀석이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최영진이 뒷걸음질을 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를 통해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최영진 이사가 시켰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를 배에 태워 외국으로 빼돌리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인천항 부두에서 붙잡힌 브로커의 자백 녹취록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완벽한 증거들 앞에 최영진의 두 다리가 풀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 놈의 속임수가 통할 줄 알았더냐. 감히 내 피부치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최태양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최영진이 울부짖으며 앞문을 향해 미친 듯이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죠. 다 비키라고. 최영진이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최영진 당신을 체포한다. 수사관 2명이 최영진의 양팔을 꺾어 뒤로 돌리고 쇠고랑을 채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그룹의 주인이라고. 최영진이 바닥에 엎드려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최영진을 질질 끌고 회의실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민호가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최태양 회장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2번 다시 저 나쁜 놈이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최태양 회장이 김민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낡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던 소망 보육원 앞마당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보육원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원장실에서 몰래 짐을 싸서 도망치려던 박 원장이 놀라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다 경찰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이거나. 나는 아무 죄도 없어. 그 돈은 그냥 후원금으로 받은 거라고. 박 원장이 발버둥을 치며 앙칼지게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자비 없이 박 원장의 2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덜컥 채웠습니다. 경찰들이 압수수색 상자에 비밀 장부와 돈봉투들을 쓸어 담으며 박 원장의 뒤를 따랐어요. 박 원장, 당신을 납치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가 박 원장을 호송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을 때리던 빗자루와 아이들을 가두었던 지하실 자물쇠가 모두 증거물로 경찰차에 실렸죠. 며칠 뒤 캄캄하고 차가운 구치소의 좁은 독방 안이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최영진은 머리를 짧게 깎은 채 퀴퀴한 냄새가 나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 여자 구치소의 독방에서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소리치던 박 원장이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로 철창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죠. 최영진이 2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절망에 빠져 괴성을 질렀지만 차가운 철창 안에서는
메아리만 허망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를 짓밟으려 했던 두 악당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처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호가 최태양 회장의 큰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적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민호의 목에 걸린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가 따뜻한 조명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새근새근 옅은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든 김민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최태양 회장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 널 이렇게 만든 놈들은 내일 할아버지가 전부 지옥으로 보내주마. 넌 그저 좋은 꿈만 꾸거라. 최태양 회장이 잠든 김민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최태양 회장의 눈동자가 이내 차갑고 매서운 빛을 띠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어요. 15번의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그룹 본사 사옥의 대강당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무대 위쪽에는 은빛 호루라기 복지재단 설립 및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남색 정장을 입은 23살의 김민호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곧 행사 시작할 시간입니다. 무대로 올라가실 준비를 해주십시오. 행사 진행 요원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 잘 앉아 있나요? 김민호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네. 전국 보육원에서 초청받은 장학생들이 모두 강당 앞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진행 요원의 대답에 김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김민호가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에 선 김민호가 강당 앞줄에 앉아 있는 수십 명의 보육원 아이들을 찬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김민호는 15년 전 파지 리어카를 끌던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했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빛 호루라기 복지재단 이사장 김민호입니다. 김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는 여러분처럼 춥고 어두운 보육원 지하실에서 웅크려 울던 꼬마였습니다. 파지를 주우며 매일 밤 배를 줄였고 어른들의 매질을 피해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김민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손을 잡아준 한 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 세상에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설 때까지 우리 재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김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호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안내 방송과 함께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무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호가 쟁반 위에 놓인 장학 증서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첫 번째로 다가온 10살 남짓의 깡마른 남자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이름이 뭔가요? 오늘 아침 밥은 든든하게 먹고 왔나요? 김민호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밥은 먹었는데 너무 떨려서 배가 조금 아파요. 진우라는 아이가 양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떨지 않아도 돼요. 이건 진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는 멋진 상이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김민호가 장학증서를 진우의 두 손에 쥐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도 커서 이사장님처럼 멋진 양복을 입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우가 장학증서를 가슴에 품고 꾸벅 배꼽 인사를 했어요. 그럼요. 진우는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책이나 옷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단 선생님들에게 말하세요. 제가 다 보내줄게요. 김민호가 진우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민호는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수십 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모두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며 장학증서를 건넸죠.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김민호가 아이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끝없이 격려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번져 있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모두들 입꼬리를 귀에 걸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무대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를 훔치며 연신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강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강당 맨 앞자리에는 은빛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 한 명이 조용히 무대 위를 지켜보고 있었죠. 15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두 손은 앙상하게 말라버린 80대의 최태양 회장이었습니다. 무대 위를 정리하던 김민호가 휠체어에 앉은 최태양 회장을 발견하고는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할아버지, 휠체어 오래 타고 계시면 허리 아프시잖아요. 행사는 진작 끝났는데 왜 아직 안 가시고 기다리셨어요? 김민호가 최태양 회장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최태양 회장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가 이렇게 늠름하게 어른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이 할아비가 어떻게 먼저 집에 간다는 말이냐? 끝까지 다 보고 가야지. 최태양 회장이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추운 겨울밤에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김민호가 최태양 회장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죠.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내가 잘 자라준 덕분에 이 늙은이가 15년이나 더 살면서 매일매일 웃을 수 있었던 거다. 너는 내 아들이 남겨준 최고의 선물이야. 최태양 회장이 떨리는 손을 들어 김민호의 넓은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김민호가 고개를 들고 자신이 입고 있는 남색 정장 재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김민호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은 15년 전 낡은 혹겹 점퍼 안에서 빛나고 있던 바로 그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였습니다. 저 이거 단 하루도 몸에서 빼놓은 적 없어요. 할아버지와 저를 만나게 해준 기적 같은 부적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지키면서 평생 이 목걸이 간직할게요. 김민호가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를 최태양 회장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최태양 회장이 앙상한 손가락을 뻗어 김민호의 손에 쥐어진 은빛 호루라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낀 최태양 회장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휠체어 담요 위를 적셨죠. 그래.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계실 거다. 이 할아비는 이제 눈을 감아도 아무런 여한이 없어. 최태양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민호의 손등 위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 증손자 태어나는 것도 보셔야죠. 아직 200년은 더 사셔야 해요. 김민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최태양 회장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때 무대 아래에서 행사를 기록하던 재단 전속 사진작가가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행사 마무리 기념으로 명예회장님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쪽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 렌즈를 맞추며 큰 소리로 말했죠. 김민호가 최태양 회장의 휠체어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최태양 회장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최태양 회장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김민호의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두 사람이 카메라 렌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찰칵하는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새하얀 플랫이 불빛이 강당 안을 환하게 비추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지 리어카를 끌며 눈물을 흘리던 꼬마가 마침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든든한 빛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캄캄한 겨울밤, 차가운 길바닥에서 홀로 떨고 있던 작은 아이가 마침내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가족을 만나 빛나는 어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 참 따뜻해집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민호가 그 어린 나이에 홀로 견뎌야 했을 두려움과 외로움에 더욱 깊이 몰입하여 마음 아파하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기적처럼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실 여러분의 삶에도 민호의 은빛 호루라기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눈부신 기적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